뉴스의 새로운 기준. 김종대 뉴스업. 이상으로 김기현 후보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장의 재배분 문제는 민주당이 그것을 돌려주고 말고 할 선택 권리를 갖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하루빨리 반환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말씀을 민주당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대의 뉴스업 김정대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됐죠.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의 목소리를 듣고 오셨습니다. 김 원내대표 선출되자마자 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 모두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여 투쟁 예고 심상치 않아 보이죠? 이 뉴스의 비밀,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자세히 해설해드립니다. 출발합니다. 나쁜 일은 일어나기 마련.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정신줄 번쩍. 병들지 않은 건강한 뉴스, 건강한 대화. 몸에 좋은 것 뉴스 생로 병사의 비밀.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야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화상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 예고해드렸습니다. 화사한이 준비하셨는데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뿐만 아니라 거대 양당이 지도부 구성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 대선 준비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민주당은 5월 2일에 전당대회를 갖고 대표와 최고위원을 새로 선출을 할 예정이고 그렇죠.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사선의 울산 지역구인 김기현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네. 이 뉴스의 비밀은 프레임 없애려고 해도 자꾸 떠올라입니다. 어떤 프레임일지 한번 차차 들어보기로 하겠고요. 자, 일단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의 각 후보별 득표 상황 네. 소개해 주시죠. 일단 후보 구도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김태흠 후보가 친박으로 분류가 됐었죠. 네.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원래는 친이계인데 네. 범친박 일부에서도 지원을 한다. 발이 넓으신 분이네. 네, 이렇게 네. 좀 스펙트럼이 넓은 후보로 꼽혔었고 네. 권성동, 유이동 두 의원은 비박 계열로 꼽히는데 굳이 얘기하면 권성동 후보는 김무성 계열, 네. 그리고 유이동 후보는 유승민 지원설이 있었던 그렇군요. 그런 구도였습니다. 1차 투표 결과 김기현 34표, 김태흠 30표, 권성동 20표, 유이동 17표 예.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결과는 예상했지만 과정은 충격적이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사실 김기현 의원이 유력하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관측이었었고 네. 특히나 결선에만 진출을 하면은 누가 상대로 나오든 이길 가능성이 높다. 왜냐? 비토도가 낮다. 개파색이었기 때문에. 아. 네. 그러니까 여기서 교훈이 나오네요. 적이 없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네. 근데 잘못해가지고 1차 투표를 통과를 못하게 되면은 그럴 이제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일단은 결선까지 가는 순간은 이제 확장성이 높은 후보가 이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김기현 의원이 당선되는 것 자체는 다들 예상을 했다.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근데 2위가 권성동 의원이 아니라 김태흠 의원인 것이 좀 충격적이었다. 예. 라는 친박 반응입니다. 의원이라고 지금 얘기하셨는데. 네. 예. 그래서 이제 친박의 지분이 이렇게 큰 것인가 이런 어허. 또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결선 투표 결과는 김기현 66표, 김태흠 34표. 그러니까 권성동, 유이동 의원을 1차에서 찍었던 의원들 대다수가 예. 결국에는 김기현 후보의 손을 들어줘서 예. 거의 더블 스코어 정도의 수준으로 김기현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1차 투표에서 그 친박이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다 이랬다가 결선 투표 가서는 오히려 그 반대로 네. 예, 그 표가 나와가지고 차이가 많이 벌어졌다 이 얘기네요. 근데 워낙에 이 권성동, 유이동 의원이 얻은 표가 많지 않아서 네. 권성동 의원이 결선에 갔더라도 거꾸로 그때는 친박 표가 김기현 의원한테 가는 거니까 비슷하게 표차가 벌어졌을 것이다. 아. 예, 그만큼 이제 사실 이번 선거는 좀
예, 비박계가 생각보다 선전을 하지 못한 예. 그런 선거가 됐습니다. 그래요. 자, 이번 이제 선출 결과 앞으로 국민의힘의 어떤 대여 노선이랄까? 어떤 그 정치 행보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일단 당내 구도를 놓고 보면은 김무성계가 패배한 셈이 됐다. 뭐 오늘 결과가 마음에 안 듭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아, 그렇군요. 또 네. 부산 내려가실 겁니까? 예. 그리고 대선 주자 중에서는 비박계열인 유승민, 원희룡 두 사람한테는 썩 좋은 결과는 아니지 않는가 네. 그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러면은 이 싸움에서 이긴 쪽의 리더는 누구냐, 주류는 누구냐, 네. 여기서 딱히 답을 할 수가 없는. 그래요? 네, 반대 경향이라고 봤을 때는 뭐 황교안 전 대표나 홍준표 전 대표가 있을 텐데 예. 한 사람은 원외에 있고 한 사람은 당 밖에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이제 리더십 공백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권성동 의원의 부진은 탄핵 소추위원장으로서의 이력이 작용한 게 아니냐 예.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친박의 견제를 많이 받겠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 정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질 거다. 예. 이런 예측도 이런 또 요인도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김기현 의원이 울산 지역구이기 때문에 영남당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빠지는 것이 부담스럽다. 예. 이런 얘기들이 또 당내에서 부각이 되고 있어서 예. 이게 지금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주자들 중에 영남 출신이 있고 비영남권이 있는데 이쪽에게 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냐. 예.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일부러 대표는 비영남권한테 넘겨줄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또 반감이 작용을 해서 왜 영남권은 안 되냐. 예. 이런 얘기가 나서 또 영남권 쪽에서 대표 선거에서 유리해질 수도 있다. 예. 이런 그럼 관측이 또 투톱이 나옵니다. 다 영남권이 될 수도 있나? 결과적으로는 그런 그 가능성이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일어났던 사건들을 정리해 보면 왜 이런 파격이 일어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가 정리가 되는데요. 예. 그동안 원내대표 선거 앞두고 이제 나온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사실 뜬금없이 탄핵이 다시 쟁점이 됐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네. 서영수 의원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왕설래가 오가고 탄핵이란 말 좀 하지 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이거 사면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탄핵 네.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것과 함께 같이 볼 게 김무성 전 의원이 뭐 뜬금없이 또 계엄령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과거에 그 탄핵이 가결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인용이 안 되든지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소요 사태가 일어날 것이니 그때를 대비해서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준비시킨 거다. 결국 이제 전 정권 얘기로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흘러가는 측면이 하나가 있었고 네. 두 번째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행보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네. 이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전당대회에 도전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 영남 대표론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카드잖아요. 주호영 그렇죠. 원내대표가. 같은 영남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권성동 지원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원내대표는 권성동 의원이 돼야 된다. 예. 주호영 의원은 그래서 권성동 의원을 밀었다라는 거고. 그러면 주호영 의원이 이 권성동을 찍어주세요를 누구에게 호소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TK 지역이나 영남권 의원들한테 호소했을 거거든요. 예. 대표는 영남 대표가 탄생해야 되기 때문에 원내대표는 비영남권인 권성동을 밀어줘 이렇게 한 건데 예. 이게 사실은 거부를 당한 거죠. 그래서 영남권에서 왜 그래야 되느냐, 싫다. 싫은 이유 두 가지죠. 첫째, 권성동 의원하고 우리는 별로 그렇게 접점이 있지 않다, 지역적으로. 예. 두 번째, 탄핵 소추위원장 했기 때문에 과거의 그 탄핵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자유롭지 않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접점이 없다는 것은 저 사람은 또 김무성계다. 이런 게 같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이게 거부되면서 영남에서 그냥 우리 취향대로 찍겠다. 예. 그게 이제 김태흠 의원의 선전으로 이어진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하. 주호영 의원이 전당대회에 도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불리한 국면이 지금 형성이 된 겁니다. 불리한 국면이 형성이 됐다. 야, 그러면은 이 전당대회 이 영향이 상당히 좀 있다고 보시는 측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상황을 근거로 해서 나경원 전 의원이라든지 예. 지금 뭐 과거에 친박이었던 권영세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권토중례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강해지는 거죠. 네. 혹시 뭐 초재선 의원들의 동향 뭔가 좀 그 존재감이 보여진 측면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초선 의원들이 또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각 원내대표 후보들도 다 초선 의원들에게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네. 그렇다면 결국에 초선 의원들의 또 선택이 이번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거는 네. 부인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그 국민의힘에 있어서 어떤 변화의 조짐들 여러 갈래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 원내 현안 기다리고 있죠. 김 원내대표가 앞으로 어떤 자세를 임할까요?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계속 밝혀왔던 게 대여 투쟁을 강하게 하겠다라는 아이고야. 거였거든요. 예. 일단은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예. 김기현 원내대표 입장은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당연히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 예. 근데 민주당 벌써 내정해버렸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5월 7일 이전까지 박병석 의장 중재로 인해서 예. 이 법사위원장 선출 다시 논의를 하게 되는데 원내대표 되자마자 강하게 부딪히는 예. 이런 상황이 다음 주부터 연출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법사위원장뿐만 아니라 의석수에 비례해서 전체 상임위원회 중에서 위원장을 11대 7로 그러니까 원구성 할 때 처음에 나왔던 얘기죠. 예. 11대 7로 배분을 요구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제는 이거는 원내 과제보다는 이제 당 차원의 과제인데 예. 국민의 당과의 합당 어떻게 할 거냐 이건데 일단 공식 입장대로 약속을 지킬 것인데 합당을 위한 합당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김기현 원내대표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기, 방법, 절차는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는 쪽으로 선택하겠다라고 예.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김기현 원내대표가 자강을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당과의 합당도 그렇게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군요. 또 윤석열 전 총장 영입 문제도 거품을 걷어낼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발언을 했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일단 서두르지 않겠고 대선 주자 문제도 일단 자당에 있는 후보들을 키우는 쪽으로 예. 그렇게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철수 대표하고의 통합 문제도 지금까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주호영 의원이랑 협상을 해온 거잖아요. 네. 주호영 의원이 그 국면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 안철수 대표의 합당 문제가 지금 이 원내대표 선거하고 그다음에 전당대회 국면에서는 이거 결국 주호영 의원이 자기 공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통합론이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가 돼버렸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호영 의원에 대한 일정 정도의 비토가 지금 원내대표 선거에서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네. 이 새롭게 등장할 지도부가 안철수 대표하고 협상에 막 속도를 내고 이러기는 어려워진 조건이 된 거죠. 그리고 어허. 안철수 대표도 역으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거기도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당분간 이 국민의당하고의 합당론이나 이런 것들은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고 예.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말씀도 하셨는데 윤석열 전 총장 얘기도 이번에 선거 앞두고 나왔죠. 김영판 의원이 예. 내가 대법원에서 무죄 받았는데 국정원 예. 댓글 사건 그거 잘못 수사한 거 아니냐. 그거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어떤 여론의 반영이냐면 특히 영남에서 특히 TK에서 윤석열 전 총장으로 뭐 정리할 수도 있지만 대권 후보를 하지만 그냥은 못 해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두 사람에 대한 어떤 대권 후보의 접근 이런 것들은 국민의힘이 어렵고 예. 그럼 지금 자강을 말씀하셨으니까 당분간 그럼 어떤 노선이 이제 쟁점이 될 것이냐면 결국 밖에 있는 사람들 다시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또 나올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당내에 이 논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전당대회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런 앞으로 대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좀 충돌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됩니다. 네. 보궐선거 전하고는 분위기가 뭐 확연히 달라지는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야권 통합은 좀 멀어지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이번에는 민주당 쪽으로 한번 소식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5월 2일 날 전당대회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대표 후보들 간에 소위 강성 지지자 문자 폭탄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정을 살펴드리면은 30일, 1일 이렇게 대의원 권리당원 대상으로 ARS 조사를 진행을 하고요. 네. 또 아울러서 2일까지 15% 정도의 몫을 차지하는 여론조사를 진행해서 합산을 해서 그날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사실 정책 논쟁이라는 게 없진 않았습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 이 문제가 민주당 내에서 뜨거운 쟁점이고 대표 선거에서도 LTV 완화나 종부세 완화 이게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세 후보 간의 쟁점을 뚜렷하게 형성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누가 옳든 그러든 간에 생산적인 논쟁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문자폭탄 이야기가 주요 주제로 흘러왔는데 예. 세 후보가 미묘한 시각차가 있으면서도 또 당원 끌어안기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예.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홍영표 후보의 경우는 가장 적극적으로 당원들의 행동을 옹호하면서 강성당원이라 부르는 거는 분열 프레임이다. 아하. 라고 그렇게 단언을 했고요. 예. 그리고 우원식 후보는 지나친 표현은 자제해야 되지만 자기 의견 표출은 자유롭게 해야 한다. 네. 라고 어느 정도 두둔하는 그런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후보는 정적을 제거하듯이 하면 발전 안 된다.
라고 조금 더 강하게 비판을 하는 듯 하면서도 네. 당의 에너지로 승화시켜야 한다. 아하. 예, 결국에는 긍정적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좀 어느 정도의 낙관을 내비쳤습니다. 예, 말이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은 네네. 뭐 대체적으로는 그냥 포용하는 분위기. 네. 예,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뭐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네. 이렇게 밖에서 보면은 별 차이 없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네. 근데 안에서 깊숙한 데서 보면은 사소한 차이지만 예. 뭔가 크게 느껴지는 그런 게 또 안에서는 아니, 있을 수도 그런데 있겠습니다.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네. 요 차이점도 발견해서 또 그렇습니다. 뭔가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자, 민주당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도 선출합니다. 어떻게 구도 형성됐을까요? 최고위원을 5명을 선출을 하거든요. 근데 후보가 7명입니다. 어허. 경쟁률이 7대 5니까 네. 그렇게 치열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한 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선출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목을 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사실 이제 원래 대표하고 최고위원을 이렇게 분리해서 선출하는 경우는 대표 후보하고 최고위원 후보 간에 좀 중량감의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좀 최고위원 선거에 이목이 안 쏠리는 게 좀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후보들 사이에서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강병원, 김용민, 김영배 의원은 친문으로 꼽히고 있고 서삼석, 전해숙 의원은 친이낙연계, 백혜련 의원은 친이재명계 이렇게 꼽히고 있고 골고루 있네요. 네, 황명선 시장은 그 논산시장입니다. 예.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또 나왔는데 전에 성남시장이 했었는데, 예, 최고위원을 했었는데, 수원시장. 이번에도, 예, 수원시장. 네네, 원태영 최고위원을 맞습니다. 했었죠. 제가 잘못 네네.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 뭐 친이재명계도 있고 친문도 있고 하긴 한데 어떤 문자 폭탄을 포함한 이런 쟁점들이 크게 형성되지는 않는 네.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뜨거운 것은 최고위원 선거가 아니라 네. 최고위원에 출마하지 않은 분들끼리 뜨거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홍천 의원이 논쟁을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자 폭탄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죠. 네. 여기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이 예전에 최고위원으로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조홍천 의원이 박주민 의원이나 현재 김용민 의원이나 성공의 방정식을 따라서 강성 지지자들에게 편승해서 예. 당선이 되려고 한다. 이런 비판을 하니까 이제 박주민 의원은 그것은 오해한 것이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선출직이면 감당해야 된다. 문자 예. 폭탄은. 그런 입장을 펴니까 전재수 의원이 약간 조홍천, 윤건영 의원 양비론을 펴면서도 예. 친문 강성 지지자 문자 폭탄 이런 단어는 국민의힘의 집권 전략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홍천 의원을 비판하는 것이고 예. 또 이재정 의원 또 조홍천 의원이 정작 민심을 위해 뭘 했나라고 계속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네. 가장 재밌는 부분은 백혜련 의원이 지도부에 들어가느냐 마냐입니다. 친 이재명 계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기초가 아하. 세거든요. 예. 검찰개혁이나 이런 데서 딱히 소극적이지 않았음에도 예. 지금 분위기가 내부에서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예.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예. 잘 짚어주셨어요. 자, 속도를 높여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죠. 빙하가 준비하셨죠? 대통령 지지율 뉴스의 비밀 권력도 늘른다입니다. 오늘 뭐 30%대가 무너졌다 이런 얘기 나와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처음입니까? 이 30%선 깨진 게? 그렇죠. 처음이죠. 네. 네. 그런 뉴스 혹시 전에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저도 기억이 안 나서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래,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한국갤럽이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0명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예.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휴대전화 75%, 집전화 15% 혼용이었습니다. 네.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는데요. 예. 자세한 정보는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 조사를 해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9%가 나와서 예. 취임 후 최저치다 이런 거고요. 예. 부정평가는 60%에 달해서 긍부정평가 차이가 30%를 넘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계속 빠지고 있네요. 계속 빠지고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이번에 어디서 제일 많이 빠졌어요? 이 지역별로 보면은 사실은 안 빠진 데를 꼽는 게 더 빠른데 예. 안 빠졌다기보다는 이제 지역별로 보면 호남, 그 다음에 이 정치 성향으로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그리고 진보층 예. 여기를 빼놓고는 모든 지역, 연령, 그 다음에 성별, 성향별 응답자가 다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 모습이 굉장히 두드러진다라는 거고요. 예. 특히 20대하고 남성 여기서는 이제 21%, 26% 지지율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예. 특히 낮았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어허. 그리고 연령대별로 봤을 때 30, 40대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지지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는 좀 높게 나왔지만 네. 이 연령대에서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고 있는 상황 계속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이 지지율만 놓고 보면은 위기는 위기인 겁니다. 이거는 이제 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그러면 이렇게 직무수행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했느냐 이걸 좀 봐야겠죠. 네. 부정평가 이후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꼭 문제다라고 한 것은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예,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역시 부동산이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응답자의 28%가 이 부동산 정책이 문제였다라고 꼽았고 네. 그다음에 한때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을 떠받쳤던 코로나19 대응 문제가 두 번째로 꼽혔어요. 부정평가에. 그래서 그래요? 코로나19 대처에 미흡하다. 이게 17%. 예. 그리고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9%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역시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이 코로나 장기화에 대해서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부에 닿는 문제들이 지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고 민생도 그렇고 코로나19도 사실 그렇죠. 네. 다 그 외에 이제 긍정 평가를 한 걸 보면 사실은 예. 좀 막연합니다.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면은 부정적인 평가의 근거는 뭔가 이제 구체적이고 예. 긍정적인 평가의 부분은 좀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 상당히 지금 뭐 반등이 어려운 그런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고 예. 그다음에 갤럽이 이번 조사 중에 8개 주요 정책에 대한 정책 평가 여론조사 이게 포함되어 있는데 예. 역시 잘못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온 주제가 부동산 정책이었고 예. 그다음에 공직자 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사 문제도 계속해서 지적되어 온 바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이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인데 그다음에 뭐 경제, 대북 정책, 고용노동 정책, 외교, 교육 이런 순서여서 네. 전반적으로 이제 부정 평가가 높았고 네. 복지 정책에 대해서만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이제 높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민생 분야에서 이제 국민들이 힘들어 하신다. 이거는 알겠는데 금방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정권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런 것에 얼마나 공감하고 밀착하느냐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요 여론조사 결과가 좀 저희가 보기에도 뜻밖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기할 만한 부분이 두 가지가 더 있는 게 소득별, 직군별 조사거든요. 네. 소득별 보면 한국갤럽이 이제 상층부터 하층까지 좀 나눠가지고 보고 있는데 예. 소득이 떨어질수록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는 어허. 네, 그런 경향이 있고 직군별로는 화이트 칼라하고 블루 칼라 간의 갭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블루 칼라 지지율이 자영업자보다 더 낮게 나왔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블루 칼라와 소득 하층 소득자들 예. 여기서 많이 지지율이 세고 있다라고 하는 거. 결국에는 알겠습니다. 경제적인 불만 예. 이런 것들이 크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정치 의식에서 계층화 현상이 좀 뚜렷해 보입니다. 어디까지 갈까 궁금해지네요. 자, 역대 정권과 한번 비교해 주세요. 이제 역대 정권과 이제 모든 막 지지율은 뭐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 임기를 1년 남겨놓은 시점에서 과연 이제 과거 정권들은 어땠는지 그걸 좀 수박 겉핥기로라도 한번 보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네. 이게 또 단순 비교는 위험합니다. 숫자만 단순 비교하는 건 위험한 게 당시의 정치적 상황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4%였거든요. 이게 그때 국정농단 그게 한참 아유, 뜨거울 때 예. 그때죠. 아유, 다만 그 이제 뭐 비교 대상이라고 하기엔 좀 뭐하네. 그렇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이 보도가 TV조선 통해서 나오기 직전까지는 30%대를 유지를 했었고 예. 태블릿 PC 보도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 20%대가 깨져서 10%대로 진입한 그런 형국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국정농단이 아니었으면 그나마 이제 양호한 지지율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박근혜 네. 전 대통령이.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에서 한 25% 사이 정도의 그런 이제 지지율이었고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0%대 초반이었어요. 상당히 많이 내려앉은 상태였죠.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은 30%대의 턱걸이였고 예. 김영삼 전 대통령은 20%대 후반, 즉 이게 이제 퇴임 1년 전 정도 예. 그 지지율이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한국 현대사의 불행한 정권의 잔혹사들이 지금 다 나온 거예요. 집권 말기에는 영락없이 다 가라앉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얘기가. 참 서글퍼지네요. 자, 그러면은 똑같은 패턴대로 간다면 레임덕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유추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 이제 레임덕이라는 게 이제 권력 누수 현상인데 이미 좀 시작된 측면이 있죠. 예. 어쨌든 권력이 뭐 이 집권 초기 같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상당 부분 어쨌든 여러 가지 쟁점에서 당이냐 청와대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당의 입김이 좀 더 이제 강한 상황들이 더 많아진 거는 사실인데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서 권력이 늘는 것은 이제 숙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피할 수 없는 일인데 네. 문제는 이제 어떻게 늘느냐라는 겁니다. 가령 김영삼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의 경우에는 임기 말에 큰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하나는 IMF, 하나는 국정농단.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이 막 그냥 마구 붕괴해버린 그런 이건 사례인데. 그냥 팍상 무너지는 식의 그렇죠. 예, 그런 어떤 흐름. 그렇죠. 근데 이게 아닌 경우라고 한다면은 크게 이제 레임덕이다라는 평가할 때 한 3가지 정도의 주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여당이나 차기 대권 주자가 청와대 권력하고 공개적으로 뭐 충돌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거나 예. 아니면 이 대통령의 측근이나 친인척 비리 같은 게 검찰 수사를 받게 되고 뭐 이렇게 논란이 되거나 예. 그게 아니면 주요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권력의 축이 핵심 축이 쏠려버리거나 예. 주로 이런 이제 이런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레임덕이 왔다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예. 역으로 얘기하면 이 3가지 측면에서 권력의 자기 관리를 잘하면 권력 누수의 피해는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금은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은 일단 선거 패배는 확실히 이제 나왔죠. 그게 선거 패배를 기점으로 해서 이게 권력 누수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다만 여당 및 차기 대권 주자와 충돌한다든지 네. 지금 대통령의 측근이나 친인척 비리가 막 이렇게 나온다든지 예.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좀 활용해야 되는데 조금 이제 좀 봐야 될 것은 전당대회 결과가 이 여당 및 차기 대권 주자의 충돌 이런 것으로 이어지느냐 이거는 좀 한번 좀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상황, 이 레임덕을 이제 좀 우려해서 오히려 이 좀 지지층이 결집한다든지 이런 일이 전당대회에서는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 봐야 되겠습니다. 관리하기 나름이다 이런 말씀 같아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왜 뉴스는 태어나기만 하면 병이 들고 망가지는지 그 뉴스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군지 병들지 않는 뉴스를 원하고 있지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김종대 목소리를 듣지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화산이 준비한 세 번째 소식이 탈북단체가 대북전단 50만 장 살포했다는 주장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대북전단 금지법 위반 1호가 나올 수도 있다는 소식인데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5일부터 29일 사이에 두 차례에 10개의 그 대형 에드벌룬에다가 대북전단 50만 장 등을 실어서 날려보냈다라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스스로 밝힌 거예요. 네, 3월 30일 법 시행 이후에 접경 지역에서 나온 첫 전단 살포로 추정이 되는데 네. 이 뉴스의 비밀은 문자 폭탄에 이어 전단 또 폭탄인가 위험과 자유 사이입니다. 예, 전단도 무서운 폭탄인 것 같아요. 네. 오죽하면 법까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단체는 처벌을 각오하고 실정법을 고의로 위반한 거죠.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이런 전단 살포를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네. 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평소에도 이 법을 반대를 해왔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최근에 전단 살포할 거라고 예고를 해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미국에 있는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 수잔 숄티 회장에게 후원까지 받아서 네. 이렇게 전단을 보내고 난 다음에 피력한 입장이 어떤 거냐면 3년이 아니라 30년 징역이라고 해도 예. 헐벗고 굶주린 동포들에게 진실을 말할 것이다 예.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통일부는 단체의 주장이 아직까지 주장이 나온 단계죠. 그게 주장이죠. 예, 그래서 이제 경찰이라든지 이쪽 유관기관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요. 확인이 되면은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뭐 처벌하겠다라고 예, 봐야 될 것 사실 같습니다. 그 뜻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왜 자꾸 이럽니까? 이거 법이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 쪽 분위기를 이쪽 단체에서 좀 심상치 않게 보는 것 같은데 네. 미국 국무부에서도 28일 현지 시간에 밝힌 입장이 있습니다. 탈북민들과 인권 공동체의 용기를 존경하며 그들의 노력을 언제나 지지할 것이다. 네. 그리고 김정은 정권에 대한 책임 추궁을 촉진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할 거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게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 의회에서 이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그 청문 의원들의 발언들이 이제 표현의 자유에 반한다 이런 네. 입장들이 좀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쪽 소식까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수고 많았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